자,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 즉 콜레스테롤 약 먹는 기준, 이게 기존에 4판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5판이 2022년 11월 18일에 새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바뀐 내용은 사실 올해 4월에 다 공개가 됐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정식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스타틴 적응증 약 먹는 기준부터 해서 뭐 부작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조절 이런 거를 4판을 기준으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 지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준 것 같기도 해서 제 마음속으로 항상 죄송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11월 18일에 5판이 정식 출시를 해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빠르게 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약 먹는 기준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내과 싹팅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중간에 4판을 뭐 잠깐씩 내용을 소개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판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5판에 바뀐 것 위주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4판 내용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편이 오늘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5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LDL 수치에 따른 스타틴 처방 기준 새로 바뀐 5판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쭉 요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4판과 한눈에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질병들이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쓰는 치료 전략을 보면 역시 4판과 비교하면 당뇨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제 스타틴을 먹고 콜레스테롤 충분히 안 떨어지면 에제티미브나 PCSK9 이니비터를 쓰세요 라고 돼 있던 거에서 이제 에제티미브를 먼저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콜레스테롤 기준에 따라서 약을 먹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스타틴을 먹는 이 그룹을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들은 각각의 질병의 기준에 맞춰서 LDL이 그 질병에 해당하는 어떤 일정 수치가 넘으면 바로 약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중등도 저위험군은 질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걸 따져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0이나 1개면 저위험군, 2개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이라고 하고 중등도 위험군은 LDL 130, 저위험군은 LDL 160이 넘으면 바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 음식 조절을 한두 달 정도 먼저 해보고 중등도 위험군은 130, 저위험군은 160이 그래도 넘으면 그때는 이제 진짜 약을 먹는다. 이런 기준이었는데 요 기준이 역시 5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기준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고위험군의 어떤 질병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군은 질병의 기준에 맞춰서 요 그룹들은 바로 약을 먹어야 되고 중등도 저위험군은 130, 160이 넘으면 여기에는 이제 약을 바로 투약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보고 그때도 요 기준이 넘으면 약을 먹는 거예요. 요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5판도.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더 쉽게 이제 피라미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 요거 4판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5판에는 바뀌었어요. 요게 4판, 요게 5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은 요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빼고 요 고위험군 3층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도 한눈에 안 들어오죠.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판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예외 조항으로 무조건 스타틴을 먹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요게 관상동맥 질환이 한 단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당뇨가 모조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70부터 약을 먹는 게 5개가 됐습니다.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당뇨 이렇게 5개가 됐고 관성동맥 질환은 이제 55 넘으면 약을 먹는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은 예외 조항으로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당뇨 중에서 당뇨하는 지 10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아무 위험인자도 없으면 이거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없던데 약간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전히 이제 100 넘으면 약 먹는 걸로 이렇게 당뇨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초고위험군부터 보시면 자, 초고위험군은 관상동맥 질환 하나입니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 기존 70에서 55 미만으로 낮춰라. 즉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55가 넘으면 약을 무조건 먹으라.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면서 표적 장기 손상이 있거나 요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면 역시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거를 고려해라.
즉 55 미만으로 낮추는 걸 고려해봐라. 이런 또 기준이 하나가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위험인자는 요 5개, 고령, 심혈관 조기 발병 가족력, 고혈압, 흡연, HDL 낮은 사람, 이렇게 5가지인 거는 역시 5판에서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서 이 중에 3가지 이상이면 55 이상일 때부터 스타틴을 먹는 거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요 5개 질환 볼게요. 고위험군은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 경동맥 질환, 복부대동맥류, 당뇨병 이렇게 5개 질환이 있을 때는 70이 넘으면 스타틴을 먹어라. 즉 70 미만으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특히 당뇨는 무조건 70 미만은 아니고 10년이 넘거나 앞에 봤던 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표적장기 손상. 표적장기 손상은 이제 뭐냐면 당뇨 합병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뭐 콩팥병증, 망막병증, 신경병증, 뭐 심장이 커졌다든지 당뇨가 있으면서 이런 당뇨의 합병증까지 온 사람은 70이 넘으면 스타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 우리 신부전 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라고 개정은 됐지만 꼭 70 미만으로 조절해라는 말은 또 명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고위험군은 맞는데 수치를 얼마까지 낮출지는 정확하게 제시는 내가 못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은 내용이 바뀐 건 없는데 약간의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볼게요. 자, 중등도 위험군은 요 위험인자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 건 똑같고 130 이상이면 생활습관 교정해보고 안 되면 약을 먹는 거는 똑같은데 중등도 위험군에서 지난 시간에 위험인자 상향 요인이라는 걸 한번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5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5개, 그 다음에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그 다음에 모바일 위험도 평가, 요 3가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실제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위험군은 요 5개 중에 위험인자가 0개거나 1개인 사람인 것도 변함이 없고 160이 넘을 때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고 그래도 160이 넘으면 약을 먹어라. 요 내용은 역시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190이 넘으면 위험인자를 따지지 말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 조금 더 강조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생활습관 교정보다는 약부터 먹으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명확하게 명시하는 그런 건 여전히 없어요. 좀 명쾌하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어쨌든 5판에서는 좀 더 그래도 190이 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다뤄야 된다는 뉘앙스로 지침에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을 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 환자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스타틴을 투약을 했는데도 중성지방이 200이 넘으면 IPE,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스타틴 못 먹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린 게 있는데 아이코사펜트 에틸이라고 오메가3 성분 중에서 심장에 유독 좋은 성분을 따로 모아서 만든 거를 IPE라고 해요. 그래서 요 IPE를 투약하는 거를 고려할 수 있다. 되게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중성지방 높으면 IPE라는 약을 써볼 수 있다는 문항이 신설이 됐고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확실히 중성지방이 예전보다는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과거보다는 좀 더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뭐 요 IPE도 그렇고 뭐 여기 식후 중성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와 연관관계가 높다 이런 말도 추가가 됐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드디어 중성지방이 LDL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중성지방은 심혈관에서 그냥 아예 무시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무슨 LDL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런 건 역시 아직은 거짓에 가깝다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치면은 뭐 LDL도 과거보다 기준이 훨씬 더 낮아졌는데 그런 식이면은 뭐 LDL 중요성도 옛날보다 훨씬 더 올라간 거거든요. 과거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도 이렇게 막 땡겨 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 막 이런 정도의 중요한 내용을 왜 제가 뭐 숨기겠어요? 이게 뭐 지금까지 연구가 전부 모조리 다 틀렸다 이 정도의 연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LDL이 고지혈증 3가지 수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맞는 사실이라고 계속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에서 자잘자잘하게 조금씩 뭔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음주에서 옛날에는 술을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먹으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금주하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먹으라고 지침에 말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웬만하면 저는 한 잔도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제가 유튜브 4년 하면서 한 10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드디어 고지혈증 지침에 정식으로 실리게 됐어요. 뭐 제 말을 듣고 넣은 건 아니겠지만 드디어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실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경우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한다. 옛날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콜레스테롤 먹는 거는 뭐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 공고 등급이 한 단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가능하면 30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계란 노른자 제한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큰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라면 조금 줄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고 등급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도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조절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거냐? 뭐 저는 제 내용을 바꿔야 될 정도의 지침 변경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을 낮추는 게 맞고요. 그게 메인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달걀 노른자는 거기서 내 콜레스테롤 정말 많이 낮추고 싶은 분들, 정말 엄격하게 음식 제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식이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달걀 노른자도 한번 제한해봐라. 그런 견지는 지금 지침 바뀐 내용과도 여전히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달걀 노른자 제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영상을 올릴 정도까지의 변동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포화지방을 줄이는 게 주가 돼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도 음식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약 안 먹고 한번 강력하게 낮추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제한해 봐야 되는 거는 여전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이 가이드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는 오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뭐 저항성 운동이 LDL 한 6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고,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지혈증 환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한편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5판에서는 운동이 좀 더 강조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판에서는 약을 먹는 사람도 생활습관 교정을 빡시게 해가지고 LDL을 40 이하로 낮추면 스타틴을 줄여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침에서 오피셜로 그렇게 약 끊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었는데 이 내용이 5판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침 5판이 의도하는 바는 이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가능하면 약을 끊지 말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문항을 삭제한 거겠죠. 하지만 지침 만드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이 약을 한번 먹으면 못 끊는구나 라는 인식에 더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서, 고위험군은 물론 안 되겠지만 중등도나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제가 올린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습관을 열심히 하시면 어느 일정 수치가 됐을 때 스타틴을 처방한 주치의 판단 아래 약을 분명히 감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삭제한 것은 약을 먹는 사람은 계속 먹는 게 건강에 이롭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이 상당히 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기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4판에서는 이랬는데 5판에서는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명의 환자 예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 41세 환자, 고혈압 없고 당뇨 있고요. LDL이 74로 굉장히 좋죠. 하지만 뭐 HDL이 41로 조금 낮은 편이고 좋지 않고요. 흡연하시고, 이 1번 환자의 아버님께서 64세 뇌경색을 맞았던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4판의 기준에 따르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LDL이 100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LDL 74니까 이분은 약을 안 먹고 뭐 금연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습관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5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번에는 당뇨가 굉장히 세분화됐기 때문에 당뇨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10년 이상 알았는지, 그 다음 위험인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지. 근데 이분은 뭐 몇 년 알았다 이런 얘기는 없죠. 하지만 41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10년을 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표적장기 손상도 명시가 안 돼 있죠. 하지만 이분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죠. 이게 지금 위험인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70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돼요. 5판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분은 5판 기준으로 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타틴을 먹으면서 뭐 금연을 한다든지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 조절을 해서 나중에 뭐 다시 약을 끊을 수 있는지 주치의와 상의를 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 볼게요. 여자 56세 환자분이시고 고혈압 있습니다. 당뇨는 없고요. LDL이 129로 이분도 나쁘지 않죠. HDL 65로 상당히 좋고요. 담배 안 피시고. 이 2번 환자의 어머니께서 64세 심근경색을 앓으신 그런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한 다른 질병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위험인자 5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고령, 고혈압, 그 다음에 조기발병 가족력, 이렇게 세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HDL이 굉장히 높아서 마이너스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전체 총 위험인자는 2개로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등도 위험군은 130이 넘으면 생활습관 교정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 먹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13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음식 조절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이분이 130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 129니까 상당히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판에 새로 생긴 여러 가지 위험인자 상향 요인을 한번 적극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죠. 그래서 요 피검사 5개, 그 다음에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그 다음에 모바일 평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 요 피검사 해보시고, 피검사 괜찮지만 그래도 걱정된다 하면 요 관상동맥 CT까지 한번 찍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 석회가 스타틴을 꼭 써야 되는 대상을 고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요번 지침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T도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등도 위험군이거나 아니면 뭐 저위험군이어도 조금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내 심혈관 위험도 점수를 구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미국처럼 이걸 가지고 진짜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컴퓨터는 안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요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 위험 누르시고 혈압, 뭐 총 콜레스테롤 등등 수치 입력하시면 여기 이제 내 심혈관 위험도 퍼센트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온 사람은 병원에 가셔서 스타틴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5판에 바뀐 내용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고,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저 지침 만드는 놈들 제약회사 돈 받아가지고 또 스타틴 처방하는 기준을 엄청 늘려놨네, 분명히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영상을 소개하면서도 많이 걱정이긴 한데,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여태까지 어떤 연구들이 있어서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보고 LDL 수치를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개정을 한 거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기준을 바꿨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요 지침을 의사뿐만 아니고 누구나 전 국민이 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뭐 못 믿어온, 뭐 의심이 되는 분들 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 지침을 다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전부 다 읽어보세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